자, 뭐 시간 20분밖에 못 드렸는데요. 뭐 풀 수 있다 싶은 것만 골라서 풀어보라 했습니다. 그지? 그리고 또 좀 어렵다 또 틀렸다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질문들 받겠는데요. 2015년도에 실시했던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습니다. 19번 돌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보다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집중하시고 문제 19번 문제 먼저 읽어주십시오. 글자 한번 좀 읽어주세요. 문제 읽어주십시오. 그림과 같이 막대 A 끝에 매달린 모래주머니에서 모래가 천천히 흘러나오면서 막대 A, B, C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B는 A와 C 사이에 수직으로 놓여 있다. 모래가 계속 흘러나와 모래주머니의 질량이 작아지는 어느 순간 평형이 깨진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3m, m, 2m이다. 평형이 깨지는 순간 모래주머니의 질량은 자,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올려주는 힘을 F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리는 힘이 F 플러스 mg여서 평형이 깨진다는 것은 이쪽의 평형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작용점으로 하면 어머. 그래서 여기를 작용점으로 했을 때 토크 반식의 방향은 F 플러스 mg의 거리 d만큼 된 거고 토크 기울의 식의 방향은 여기서 EM으로 D 떨어진 곳에서 내려지니까 EMG의 D에서 이 식을 풀면은 F가 mg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F가 mg만큼 올려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점을 작용점으로 해서 또다시 해보면은 요 반식의 방향이 모래의 질량을 x라고 했을 때 xg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l 플러스 저기에서 F가 올려주는 mg에 떨어진 거리 l 그리고 반식 반 시계 방향으로는 3m으로 2분의 1 L만큼 떨어진 곳에서 나와서 이 식을 풀면은 X가 2분의 1 L이 나와요. 네. 예, 뭐 어떻게 풀던 몰라도 정답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작용점이 아니라 받침점 또는 기준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면 좀 더 좋겠습니다. 저거 M이 아니라 N이라 썼는데. 어때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적응하겠습니까? 왜요? 설명할 때 이거 글씨 다 가리고 있었어. 아, 그래요? 네, 한번 천천히 봐주십시오. B페이지와 91페이지라는 92페이지 B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오 알겠어요 하는 표정들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래가 빠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뒤집어진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뒤집어졌습니까 하면 요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B가 눌러주니까 요 놈이 기준돼서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될 거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게 되는 요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들리게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요 받침점 피업과 니은이 있을 때 니은 받침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들리게 해주려면 합니다. 받침점에서 질량 2m짜리는 무게 중심은 D만큼의 거리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눌러주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요 놈을 기준으로 할 때 토크 시계 방향은 하겠습니다. C가 돌리는 힘이 있을까 했네요. 2m짜리입니다. 네. 2m짜리가 얼마의 거리에 있습니까? 하면 T. 예, 요서부터 무게 중심까지는 D만큼 됩니다. 요 놈을 기준으로 토크 반시계 방향은 했네요. 이쪽에서 눌러주는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요 미스터 황이 썼던 F 대신에 난 스몰 F를 좀 쓸게요. 됐습니까? 네. 스몰 F 곱하기 역시 D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몰 F라는 것은 2M 뭐 뒤에 원래 G가 붙어야 되는데 2M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1번에서 힘 F가 거리 D에서 눌렀잖아요. 그지? 요 힘 F를 보니까 B 자체의 질량이 M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힘 F라는 것은 B의 M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겠네요. 뭐요? 이 위쪽의 A로부터 오는 M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F가 EMG에 해당하는데 이미 B가 M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B가 2분의 1 M이었다면 A 쪽에서 오는 힘은 2분의 3 M이면 되겠다는 거죠. 네. A 쪽 파트에서 M이라는 힘이 더 내려왔어야 할 것이다 되겠고요. 됐습니까? 동현이가 아까 이 F는 mg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죠? 예, 이 라지 F가 mg만큼 했던, 그죠? 즉 이쪽에 힘이 반대 방향에 힘 mg가 더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쪽 A 상황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A 상황은 길이가 라젤, 라젤 또 라젤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질량이 뭔지 몰라서 그래 스몰 x라 써드렸습니다. 그죠? 이쪽은 3m이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크 시계 방향 돌림힘 빼기 토크 반시계 방향 돌림힘은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돌림힘 요 놈을 기준으로 할 때 요 받침점을 요놈의 받침점을 기준으로 할 때 시계 방향 돌림이 좀 더 커트를 했다는 거죠. 요거를 이쪽으로 눌러줄 정도로 말입니다. 시계 방향 돌림과 반시계 방향 돌림의 차이가 있었다 되겠네요. 얼마만큼? 이쪽으로 눌러줄 힘 F, mg만큼이 그리고 돌림 기준으로 L만큼 말입니다. 물론 반시계 방향 이쪽으로 더 넘겨서 즉 힘의 평형을 이렇게 맞춰도 동일처럼 맞춰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시계방향 돌림과 반시계방향 돌림의 차이가 이쪽을 눌러주는 F 곱하기 L의 거리에 있었다 하겠다고요. F보다는 이제 M이죠. 되겠습니까? 요 M입니다.
A로 인한 결과치가 M만큼 내리면 이게 더 있었다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뭐 G는 다 들고 나가는 거니까 신경 빼고요. 그럼 시계 방향을 돌리면 3mg의 힘으로써 돌리겠습니다. 2분의 L의 거리에서 말입니다. 네. 반시계만 돌리면 요놈 X죠? XG 곱하기 L의 거리에서 돌렸습니다. 요거 차이가 M 곱하기 L만큼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죠. 네. XL은 2분의 3 ML 빼기 ML 나와서 그래서 X는 2분의 1 M이면 되어요 하는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꼭 내가 풀어라 하는 이게 정석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번의 시급이 필요하겠다는 건 뭐 동의도 나도 얘기하는 거죠. 즉 이쪽에서 하는 거, 이쪽에서 하는 게 두 개의 식을 각각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두 주 정도 후에는 아마도 우리도 볼륨이 나올 겁니다. 볼륨 무려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대신 그때 공부한 뒤에는 불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간 내서도 좀 풀어라 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모르겠다 하면 그래 당장에는 뭐 잠시 앞에서 이 배웠던 역학, 전자기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라 하시고요. 동그라미 왔네요. 멋져요. 좋아요. 우와. 예,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6번 문제요. 뭐 이건 연력학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10kJ만큼의 열을 흡수해서 W만큼의 일을 하고 온도가 T2인 열원으로 6kJ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냈다. 문제 맞습니까? 문제 맞습니까?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T1 고열원으로부터 10kJ의 열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워크 1로 돌리고 나머지 6kJ만큼의 열을 저열원 T2로 보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는 또 기본적으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T1이 고열원이 되고 고온이 되고 T2가 저온이 되었어야 되겠죠.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열원체에서 열에너지가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에너지, 열 에너지도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준 일이라는 것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Q1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 Q2 사이에서 Q1과 Q2의 차이가 됩니다. 10kJ이 6kJ로 주변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워크 2라는 것은 4kJ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W의 크기는 4kJ만큼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것은 넣어준 열에너지 Q1 대비 해준 1W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0.4라는 열기관 효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상 0.4라면 굉장히 효율이 높은 열기관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볼 때 이 엔진의 열기관의 효율은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 이상의 열에너지는 말 그대로 외부로 방출되거든 하는 건데요. 그나마 그게 내연 기관이라서 그 정도 열 효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외연 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증기관,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던 증기관인데요. 이 증기관은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증기관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열차, 증기 열차의 운동에도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석탄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약 8%만이 운동에 지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92% 어디 갔어? 주변으로 열로 빠져나갔어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열기관 효율로서 꽤 높은 거다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포호흡을 우택성하고 생명과학에서 공부가 됐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포동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몇 퍼센트가
ATP로 전환됩니까? 이런 것들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30%가 넘어요. 40%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효율보다는 어때? 꽤 큰 효율이다 하는 거죠. 예. 되나? 네. 왜요? 아니에요. 자, 16번 열기관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5번 문제 볼게요. 아, 15번 철수가 수행한 소리의 중첩에 대한 실험입니다 했어요. 중첩 뭐지? 간섭을 얘기하겠죠. 네. 실험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호 발생기 스피커 A, B가 있고 거리 1m 떨어졌네요. 스피커 단자와 신호 발생기 단자 사이에 기업을 연결할래, 니언을 연결할래 방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스피커 A, B를 나눴고 A에 기업과 같은 신호 발생기를 연결했습니다. 다음 B를 기업 또는 니언의 방법으로 신호 발생기에 연결했고요. 스피커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마이크와 소리 분석기를 이용해서 소리와 파형을 측정했습니다. B를 나에서 와는 반대 방향으로 해봤더랬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해봤네요. 다에서는 일반적인 파형이 나왔다면 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면 거의 3세대에서 소거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피커 1, 스피커 2에서 수직 이등분한 점에 여기가 마이크가 있잖아요. 동일 위상으로 왔다면은 당연히 이건 보강 간섭이었습니다. 네. 소리가 크게 들리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소스 1, 소스 2에서 반대 위상으로 온 거죠. 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그 야르만 간섭 시험 공부시키면서 소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동일 위상으로 오게 해줍니다. 동일 위상으로 오게 해주면 여기는 무조건 L0 라인이었어.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결파일 때면 마루마루 만나서 밝았다가 골골 만나면서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장소라 했고요. 여기 이중슬립 간섭쇼에서 슬립 1, 슬립 2였다면 여기는 밝은 무늬가 계속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네. 스피커였다면 예, 당연히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근데 만약에 엇박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다면 이제 그와 반대가 되는 거죠. 예, 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라에서 B의 연결 방법은 했습니다. 라는 나에서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스피커 신호 발생기가 기억처럼 원래 돼 있던 거죠, A가, 그지? A가 기억처럼이었잖아. 되겠습니까? 그럼 니은도 나에서 B도 역시 기억처럼 하면 동일 위상이었겠죠. 맞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라에서는 예, 반대 방향으로 소리를 발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방법입니다. 말뜻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마에서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소음 제거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 디귿이 문제겠네요. X축 시간축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게 뭐가 돼 있어? 1 밀리세컨드 돼 있잖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주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1000분의 1초라는 주기를 주었어요. 라는 거예요. 뒤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보시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시간 단위 밀리세컨드 돼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시간 t가 즉 한 주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렇다면 주기의 역수가 뭡니까 하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10의 3승 헤르츠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마이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1m 거리에 있었어요. 그지? 네. 맞습니까? 자, 뭐 어쨌든 1m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파의 속력은 F 람다에서 음파의 속력이 340m/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진동수는 10의 3승 10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파장 람다는 얼마 나온다? 0.34m가 나왔어야 됩니다. 파장은 34cm가 나왔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냈다? 주기를 알아낼 수 있겠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임을 알아내겠고, 음파의 속력은 음파의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런 산수 계산을 통해서 얘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실상 이건 뭐 1m가 됐든 0.5m가 됐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었네요. 맞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박자로 물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스피커와 스피커에서 동일한 위상으로 소리를 낸다. 3, 1, 2에서 동일한 위상으로 빛이 나온다. 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요. 엇바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얇은 음악 간섭 실험에서는 한 놈은 고정단 반사고 한 놈은 자유단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강 간섭과 서로 반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하기 위한 전 단계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15번 다시 한번 정리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6월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1번 문제요. 그림과는 광원과 광센서가 있는 자동문을 나타냈고요. 나는 광센서로 사용되는 피엔접합 다이오드에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 했습니다. 일단 11번 문제에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HF, 빛을 비추면 했습니다.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분리가 되고요. 이 전자가 회로 바깥을 따라 흘렀는데요.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은 전류의 방향은 그 반대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됐습니까? 왜요? 유나? 유나 뭐가 문제야?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있었잖아. 이건 건전지가 우리가 별도의 건전지에 넣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태양 전지와 같은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넣고 여기에 전류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건전지에서 전자가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아요 하는 이것과 반대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건전지예요. 이쪽 건전지가 되겠죠. 우리가 빛을 받아서 전자를 직접 바깥으로 내는, 즉 이게 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 태양전지예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별도의 건전지가, 별도의 전지가 있어서 전류 흐름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고요. 맞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저항체에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기전력을 만드는 태양전지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회로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태양전지가 됩니다. 뭐 광전 효과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만약 이것이 LED였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연결되고 N형 반도체 마이너스면 순방향이 되면서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주어서 빛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 이건 그와 반대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화학 공부하면 화학 전지하고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하면
일종의 전기 도금과 같은 그런 전기를 집어넣어서 전기 분해시키는 뭐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1번 문제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를 얻어냈다라고 하는데요. 니은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나에서 빛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이 분리된다 했습니다.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즉,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일정의 뭐 결국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와중이잖아. 전자가 하나 이쪽으로 바뀌었다 튀어나갔다는 것은 전자가 비대지 받아서 튀어나갔다는 뜻은 전자가 있었는데 지금 없는 빈자리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전자와 양봉이 분리된다는 뜻이 됩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해됐어? 그래서 빛 에너지에서 전자를 고에너지 전위로 올려놓은 상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은 얘기가 맞고요. 나에서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류 방향은 이쪽으로 흐른다? 이쪽으로 전류 방향 여기 갔어. 전류 방향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자가 시계 방향을 흘렀으니까 전류는 반시계 방향을 흘렀습니다.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 니은이 되었어야 동그라미 B가 되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럼 니은 맞고 D가 틀렸죠?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소급법으로 뭐가 남아? 11번에 소급법으로 누가 나와? D가 틀렸잖아. 예. 니은 맞잖아. 3번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렇다면 기억. 가에서 자동문의 광 센서는 했습니다. 사람에 의해 반사된 광원의 빛을 감지한다. 이 자동문의 광 센서가 좀 종류가 다양한데요. 적외선 광 센서라면은 따뜻한 물체가 오면서 그것을 인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광 센서는 적외선 광 센서가 아니라 가시광선 광 센서가 되어서 주변의 어떤 빛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사람이 타고 와서 빛의 정보가 달라지면서 문을 열어주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짜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억의 얘기가 어떤 광 센서를 사용하는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니은디귿을 통해서 먼저 쓸 수 있는 니은디귿에 대해서 답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옳은 것들 먼저 고르고 기억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오면 이제 직접 문이 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외선 광 센서였다라고 한다면은 하겠습니다. 적외선 광 센서였다면 체온을 뭐 열을 낼 수 있는 뭐 그럴 게 아닌 인형을 또로록 굴려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인형이 또로록 굴려가면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자동차가 또또또또 간다라고 했을 때 적외선 광 센서였다면 열리진 않았을 거고요. 만약 가시광선을 반사해서 들어온 그걸 인지했다면 열렸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집에 뭐 혹시 그런 자동문 센서가 있다면 왜요? 아파트 1층엔 있잖아. 예, 대부분 아파트. 공용 집 안에. 이게 뭐 아파트 입구 들어온 순간 자기 집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공용 현관에 보면 그런 광 센서를 이용해서 문이 열리고 하는데 그것이 적외선을 인지하는 건지, 즉 사람이 체온이 와서 다가와서 인지하는 건지 아니면 가시광선 반사해서 인지하는 건지 한번 직접 테스트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은 그냥 문 열립니다. 공용 현관 뭐 삐삐 누르고 그런 거 없어가지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축구공 한번 도로로 굴려갔을 때 문이 쓱 열리는지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다가 등 눌러주는 건지. 어쩐지 잘안 들리네. 되셨나요? 12번 왜 소급법으로 기억부터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뭐 해볼까요?
5번. 5번 문제요. 자, 5번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중력을 이제 의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공간의 휘어짐을 2차원 평면 휘어짐으로 시각화된 모형이고요. 별 주위의 시공간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이죠. 했습니다. 옳은 말을 골라보소.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빛의 성질하면서 빛의 성질 세 가지를 소개받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진한다, 반사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매지에서 굴절한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물리원을 공부하면서 이런 파동의 성질하면서 반사 가르쳤습니다. 그죠? 전반사도 가르쳤고 그지 않겠습니까? 자유전반, 부정전반도 가르쳤습니다. 굴절 예전에 가르쳤습니다. 직진은요 하는 거야. 누구나 빛이 직진한다고 그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생각이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빛은 뭐 누가 볼 때 직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굉장히 빠른 가속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내 눈에 볼 땐 내 눈앞에 빛이 이렇게 직접 지나갔습니다. 등속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직접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빠른 가속도로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등속이었다면 빛이 이렇게 와서 내 손에 내로 이렇게 왔을 텐데 빠른 가속이니까 출발할 때 비해서 얘는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볼 때는 빛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네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였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지 상태와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내가 구분할 수 없거든 였습니다. 내가 등속으로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 속도 느껴요? 못 느껴요 하는 거예요. 난 정지해 있는 거와 다르지 않거든 하는 부분이었고요. 반면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가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출발하면 난 뒤로 쏠리겠죠. 버스 큰 출발하면 내가 뒤로 쏠리는 이런 느낌 받는 거잖아요. 우주선이 갑자기 우주선 앞으로 갑자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난 뒤로 확 쏠리네요. 어우, 이게 언제까지 가속하는 거야? 계속 쏠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문 열어보니까 뭐더라? 그냥 지상에 우주선이 서 있던 거야.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참고로 새로 바뀌어진 2020년도부터의 물리원은 특수상대성 이론만 다르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물리2로 빼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뭔가 계산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느끼면 어떠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 출발하면서 뒤로 쏠리는 느낌이나 우리의 중력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어? 우리가 원동을 시키잖아요. 원동 시키면 뭐가 생깁니까 하면 구심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나는 원심력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인공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거든 하는 생각입니다. 즉 우주 공간을 쭉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우주 공간에서 무슨 제대로 된 중력을 느낄래야? 없죠. 중력이 적게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우리 몸에 굳이 중력도 없는데 뼈가 튼튼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뼈가 약화됩니다. 실제로 우주 정거장에 몇 달 또는 오래 있던 사람은 한 1년 이상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뼈는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그 우주 정거장에서 계속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냐고 내려오면 지구 중력에 적응을 못하고 뼈가 뚝 부러지는 일들도 비일합니다. 자, 뭐 얘기가 엿붙였습니다만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력과 관성력을 그 출발하는 데 있어서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거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빛이란 게 중력에서 휘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빛이 중력에 휘어져? 설마 했는데 1919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고 1926년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빛이 직접 휘어져서
온 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죠. 지구와 이완의 위치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별을 봤습니다. 지구와 반년 후에 이 투의 위치에 왔어요. 그럼 태양 앞에 이 별이 가려서 안 보였어야 마땅할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달을 이렇게 가렸네요. 뭐죠? 개기식입니다. 이 빛이 이렇게 온 뒤에 태양 중력에 휘어져서 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더라 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준 겁니다. 거의 100년 전에 말입니다. 1926년이니까 이래서 실제로 그렇게 별이 찍혀집니다. 물론 거리는 좀 굉장히 과장되게 그렇습니다만은 원래는 태양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될 별이 보이네요.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외계 행성 탐사할 때 여러분한테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얘기했던 뭐 그 빛이 모여지는 현상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다고요. 네. 이해됐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은 마치 요 지금처럼 어떤 탄성 있는 고무판 위에 야구공을 올리니까 슬쩍 내려갔네요. 볼링공을 내니까 웅 많이 내려가 있네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동절 굴리면 그냥 쭉 갈 게 아니라 살짝 휘어져서 가는 이랬어요. 그리고 볼링공이 이렇게 줄렁하게 내려가는데 질량이 엄청 큰 공이 엄청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동전이 아예 나오지 못할 구멍이 있겠네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빛의 탈출 속력이 다시 어떤 천체의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더 커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 그걸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명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예, 별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질 수 있겠다. 태양 근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이 휘어진 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온 거로 착각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마치 굴절 교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철수 얘기가 잘했죠. 민수 보겠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가 움직이면 시공간의 일그러짐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거지 잘 좋아요. 이걸 중력파라 하겠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이 빛을 모으는 게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퍼져나가는데 이 일렁임이 퍼져나가는 데까지는 맞고요. 되겠습니까? 그건 중력파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중력 렌즈는 아니고요. 블랙홀 주위에 시공간 휘어져 있지 않다? 아니요. 엄청 휘어져 있는 거죠. 이 공률이 엄청 크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말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 원래는 이제 계산하는 얘기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대학교 올라가서 물리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별의 질량이라든지 별의 광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수계설이 반드시 있죠. 다만 그걸 여러분한테 던져줄 수 없으니까 정성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정성적으로. 그래서 이 별빛이 이렇게 와서도 보이고 뭐 이렇게 와서도 보일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천체가 낸 빛이 여러 군데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십자가라든지 아인슈타인 링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 별빛이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중력렌즈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네. 5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나올까요? 더 질문이 이렇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유신님? 지금 12시 가면 예. 자, 숙제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9월 배우시면 되겠네요. 네. 9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9월 거, 2015년 9월 거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 다시 한번 더 안 풀었던 문제 또는 틀렸던 문제 한번 쓰고 보는데
그때 나는 틀렸는데 이거 세례 보니까 또 괜찮네 하는 문제라든지 그때 안 풀렸다. 근데 내가 지금 정상파라든지 빛의 간섭 이런 것들 회절 공부하고 푸니까 이거 풀면 안 돼 하는 것들 있으면 찾아내십시오. 시간 쓰세요. 꼭 오늘 이 교실에서 이 시간만 하는 게 이 무의급식물 시간은 아니에요. 알겠어? 집에서 한 회차 모의고사 푸른 뒤에 뭐 하라고? 앞에 것도 한번 다시 뒤적거려 보시라고요. 안 푼 것들 뒤적거려 보는데 이거 배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면 좋겠습니다. 알겠어?